결혼식장 큰 원탁에.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물이 내 건지 왼쪽에 있는 것이 내 건지. 그래서 남의 거 막 마시고. 예. 이제 놀라운 거는 루이 14세가 손으로 먹는 걸 좋아했대요. 손으로 먹으면 좀 맛있어요. 자네 아들이 저번 파티에서는 식기를 떨어뜨렸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지? 쟤네는 왜 이런 데 와 있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네. 그리고 아름다운 오브제에 둘러싸인 곳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네. 저희를 초대해 주신 곳은 세계 최고의 실버웨어 브랜드 크리스토플입니다. 네, 거의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최고의 실버웨어. 네. 네, 크리스토퍼 여기서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가 조금 좀 한껏 꾸미고 여기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역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파리의 보석세 공사였던 샤를 크리스토플 1830년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냈죠. 네, 이 샤를 크리스토플이 1805년에 태어났다고 네. 해요. 프랑스 혁명 막 이제 일어나고 이제 약간 그러네요. 혼란스러운 시기긴 한데 이 집안이 대대로 보석 가공품, 뭐 부품, 뭐 귀금속 이런 거를 만드는 집이었다고 네.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 DNA가 있었네요. DNA가 있었죠. 그리고 15살 때부터 본인 매제의 공방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물려오던 어떤 사업을 그냥 뛰어들었다 어릴 때부터 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것도 본인이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거기에 굉장한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워낙에 이게 뛰어나니까 샤를 크리스토퍼 하면은 최고의 실버웨어, 뭐 테이블웨어를 만드는 그런 장인이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했었고요. 유럽 왕실에서 그러니까 맞아요. 좀 알려진 유럽 왕실이라면 다 크리스토플 제품을 썼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러시아 황실에서도 썼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을 때니까 거기서도 썼었고, 뭐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사실 뭐 당연하지만 특별히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던 나폴레옹 3세가 그를 왕실의 전속 금세공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3세 그 부인은 외제니 황후죠. 외제니 황후가 워낙 네. 또 이 크리스토프를 그렇죠. 사랑해서 튜릴리에 궁과 퐁텐블로 궁에서 연회에 사용할 것을 늘 크리스토플에서 주문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디자인에 이런 게 워낙에 유려하고 네,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막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야 될까? 항상 보면은 그렇게 디자인이 예쁘고 아름답고 훌륭한 제품은 그냥 겉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크리스토플이 그런 케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우리가 은식기 뭐 이러면 정말 왕족이나 네. 아니면 귀족이 쓸 수만 있는 거였는데 이 은 도금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말이 은도금이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은도금 기술이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해요. 은을 녹여서 입히는 건가요?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균일하게 입혀지지도 않거니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예쁘게 잘 안 됐는데 그때 크리스토플이 도입을 했었던 은 도금 기술이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은이 이렇게 녹여져 있으면은 뭐 포크라든지 스푼이라든지 이걸 해갖고서 거기다 넣으면은 전류를 거기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얇게 그렇지만 굉장히 균일하게 입혀지게 된 거죠. 은 입자가 들러붙어서. 그렇죠. 좀 더 많이 생산을 쉽게 해낼 수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권력층한테만 허용됐었던 이런 뭐 은식기나 뭐 그런 것들이 부르주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넉넉하게 살고 있는 일반인들도 사용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또 뭐랄까요, 산업혁명의 기술과 럭셔리가 함께 만난 제품이 바로 크리스토플이다 할 수 있죠. 정말 혁신이네요. 네. 근데 이 크리스토플이 또 굉장히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님이 아까 말씀하신 외제니 황후. 이분이 당시 패셔니스타. 그렇죠. 패션의 아이콘이었죠. 네, 그 당시에 트렌드세터. 완판녀. 맞아요. 뭐, 우리 황후님이 뭐 썼대 하면은 이제 모두 다 따라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판녀. 근데 그렇게 크리스토프를 좋아했다고 해요. 맞아요. 많이 이제 좀 후원도 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그 나폴레옹 3세와 또 왕후인 외제니 황후의 덕을 많이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크리스토플의 대표적 라인 중에 하나가 마를리라고 있는데 마를리라는 곳은 루이 14세가 또 베르사유에서 좀 떨어져서 자신의 그 마음을 휴식을 취했던 궁전의 이름이거든요. 그 궁전의 그 컨셉에 걸맞게 식물의 문양과 조개 문양이 결합된 것인데 정말 유려한 라인이 사람에게 화려하면서도 편안함을 주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해요. 완판녀 외제니 황후도 크리스토플의 팬이었지만 사실 지금 현재의 왕족들도 크리스토플을 다 좋아하고 왕족뿐만 아니라
트렌드 세터들, 어.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퍼렐 윌리엄스. 해피하신 분. 그렇지. 그분도 같이 콜라보를 진행하기도 했었다고 들었어요. 크리스토플의 라인 중에 그 롤랑 가로스 전 세계 4대 테니스 대회가 있어요. 뭐 너무들 잘 아시는 윈블던이 있고 US 오픈도 있고 호주 오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롤랑 가로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프렌치 오픈이에요. 근데 프렌치 오픈이 유일하게 클레이 코트라고 해서 우리 찰흙색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흙코트예요. 그래서 이 롤랑 가로스랑 같이 협업을 한 그 크리스토플 라인을 보면은 그 색깔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너무 예쁘겠다. 나는 그 색깔 좋아하기도 하고 클레이 코트에서 하는 어떤 테니스의 묘미가 또 따로 있거든요. 정말 거기에 강자가 우리 잘 아는 나달이었죠. 네, 그래서 왠지 그거 보니까 나달 생각도 나고 네. 애정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또 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네.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정말 네. 곡선이 굉장히 잘 매끈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식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서 식기들이 쫙 펼쳐진 걸 보면 좀 좋기보다는 떨리는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떨려요? 아, 그렇죠. 약간은 긴장했군요. 네. 집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식기를 써서 음식을 먹진 않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렇죠. 밖에서 이제 먹을 땐 어떤 순서로 그 식기를 써야 되지? 어떻게 이제 먹고 나서 둬야 되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예전에 삼성 임원되고 나서 예절 교육을 받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식사 교육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는데 세월이 너무 지나다 보니 지금 생각나는 건 좌빵우물. 그리고 밖에서부터 쓴다고. 밖에서부터 쓴다. 그다음에 이제 빵은 조금씩 떼어서 그 그릇에 두면서 고기 뗀 부분에만 버터를 바른다. 또 요즘 다행인 것은 요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 가면 지금 먹는 코스에 대한 식기만 딱 세팅을 해주시고 또 그 식사가 끝나면 같이 가져가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골치 아프게 이걸 써야 되나 저걸 써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은 좀 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기 와 보니까 사실 이런 식기들을 보니까 왠지 마음도 경건해지고 잘 그러니까요. 맞춰서 써야 될 것 같고 허리도 꼿꼿이 지금 세우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예절에 대한 생각이 좀 나지 않나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사실 하나씩 가지고 와서 뭐 스푼이나 포크나 이런 거 다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있죠. 네, 결혼식장 뭐 이런 데 가서 큰 원탁에 맞아요. 큰 원형 테이블에 앉으면 이제 한 10명 정도 함께 앉는데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물이 내 건지 왼쪽에 있는 것이 내 건지 맞아요. 이런 거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와인잔과 물잔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내 거냐. 그쵸. 남의 거 막 마시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번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아요.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은하님도 굉장히 잘 아는 J.D. 벤스 현 미국 부통령의 책에 보면은 영화로도 나왔죠. 힐빌리의 노래. 맞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예, J.D. 벤스 부통령이 예일대 법대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잡 인터뷰 같은 걸 하고 그리고 로펌에서 같이 이제 식사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만 후보가 아니라 여러 명이 후보니까 이제 그 로펌에서 온 사람이 다 데리고서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둥근 식당이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야. 처음 봤어요, 이런 거를. 그렇죠. 어렸을 네. 때 그런 걸 잘 먹지 않고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크랑 나이프가 왜 이렇게 많은 거며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급하게 당시 여자친구 지금은 부인이 우시한테 전화를 해요. 이거 사실 어떻게 되냐. 그런 거는 제이디 벤스의 외할머니가 가르쳐 주시기는 좀 어려웠던 무리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환경에서도 뭐 잘하지도 않았고 또 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때 우시아가 했었던 게 이게 영화에 나왔던 장면인데 이제 이렇게 하라고 bread 그 drink 이렇게 해서 하라고 이제 가르쳐줘서 망신당하는 걸 모면하는 게 있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다 가져다 주시고 네. 또 빼가고 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식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가끔씩 그런 상황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대로 못하면은 왠지 또 매너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좀 들고 또 이런 거 익숙하게 사용을 좀 해야지 있어 보이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럴 때 쉽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BMW. 브레드, 메인, 워터.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 BMW? 그래서 자동차가 아니라 좌빵 오일과 비슷한 것의 영어 버전이 BMW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굉장히 창의적이네. BMW가 그거였다고? 버스 메트로 워크는 내가 그렇죠. 아는데 또 다른 그렇군요. BMW가 있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식탁에서의 어떤 예절 뭐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도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를 얘기하면서 이제 메리가 프랑스로 데려가서 길러졌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프랑스 궁정 예절을 굉장히 많이 배웠다. 빡세게 배웠다. 또 이제 거기 식사 예절도 배웠다.
라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메리가 프랑스로 건너오기 전에 이미 그런 식사 예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체계화가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매너가 언제 생겼냐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 학자들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건너오면서 중세 시대는 굉장히 사적 폭력이 횡행하던 시대였거든요. 무사들이 그냥 뭐 자기 영토를 두고 싸운다거나 식량을 두고 싸운다거나 이제 뻑하면 칼을 뽑는 거죠. 챙챙챙 했는데 부의 규모가 점차 사회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가 집중화되죠. 절대 영주, 대영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고 의식주를 가지고 굳이 늘 소소하게 칼을 뽑는 게 필요가 없다. 또는 사실 그렇게 소소하게 싸우는 게 오히려 내 권력에 혼란을 주고 위협이 돼 라고 하다 보니 신하들아 그런 걸로 너희들 예전처럼 싸우지 마. 너희들 옛날에 무사 그걸로 막 챙챙 싸웠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예절로 겨뤄봐 라고 해서 자기 밑에 신하들을 좀 예절로 그 줄을 세우는 그런 문화로 점점 방향을 옮겨갔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또 벽돌책 스티브 핑커의 벽돌책을 좋아하는 거야? 스티브 핑커를 좋아하는 거야? 둘 다. 그 책이 있잖아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들. 왜 폭력은 줄어들었는가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절대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국가에서의 어떤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이제 군주한테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엔 기사라든지 영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를 해갖고 거기서 왕처럼 자기들이 살았는데 국가 상비군이 생기고 관료체제가 정비가 되고 그러면서 군주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위가 굉장히 추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는 맞아요. 해요. 근데 거기서 행여라도 자기가 예전처럼 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그러려고 군사를 뭐 키운다 그러면 이건 이제 반역에 그렇죠. 해당이 되는 사형감이죠. 행위니까. 그야말로.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군주가 이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궁정에 다 불러 모으잖아요. 네. 그래서 콜트라고 하죠, 궁정을. 그래서 거기에 불러 모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 통제하에 있게 하기 위해서 매너를 가르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절 바르게 행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고 세련된 대화를 하고 굉장히 뭐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옛날 같았으면 으이 끄딱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죠. 뭐 참든지 아니면은 뭐 장갑을 던져서 다른 곳에 결투를 한다든지 이런 그렇게 식으로. 칼을 뽑는 놈이 야 저놈 못 배운 놈이네. 그렇지. 아주 격이 떨어져 라고 그냥 하면서 오히려 그렇지. 순서에서 밀려나게 되는. 교양은 밥 말아 먹은 놈이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폭력 거죠. 그러니까 폭력이란 것은 결국 국가가 독점하게 되는 그런 맞아요. 사회가 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귀족이라든지 뭐 기사들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내가 막 싸워서 나가서 이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왕의 시혜를 바라야 되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비위에 맞춰야 되는. 맞아요. 그러면서 궁정 문화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매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엘리아스가 그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전사에서 신하로라고 얘기했대요. 정말 말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최고봉이 사실은 루이 14세였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실제로 루이 14세가 벨사유 궁전에 다 네. 불러 모으잖아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저기 무슨 자기 영지가 있으면 거기서 왕처럼 거기서만큼은 자기가 왕처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벨사유 궁전을 와. 내 눈앞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근처에 두고 방도 가까운 데 두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좀 멀리 좀 있게 하고 그 대신 마음대로 가진 또 못하게 해.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하게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궁정에서 얼마나 세련되고 아름답게 행동을 하는가. 춤도 잘 추고. 춤도 잘 춰야 돼. 본인이 또 춤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완벽하게 컨트롤했던 게 루이 14세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프랑스 궁정 예법이 가장 세련되고 가장 복잡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었었던 이상형이었다. 그런데 프랑스는 궁정 문화가 갑자기 프랑스에서 짠 완성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예절에 중시하는 문화는 르네상스에서 문서화가 이제 점차 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 예절서 하나가 유럽을 휩쓰는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그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에라스무스. 그분이 그런 걸 써? 우신예찬으로 유명한 이제 그 인문학자죠. 네. 그런데 유명한 소년들의 예절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1530년 저작이에요. 메리가 이제 프랑스로 건너갔을 때가 1548년 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보다 20년 앞서서 이미 그런 예절이 문서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바탕이 돼서 메리도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은 좀 충격적인데요. 방귀를 참으면 병이 되니 혼자 있는 데서 뀌어라. 혼자 있는 데서 뀌지 못할 것 같으면 기침 소리로 가려라. 하면서 뿡 하는 거죠. 콧물을 손으로 닦지 말아라. 손으로 코를 풀다가
콧물이 바닥에 떨어지면 덩어리겠죠. 발로 비벼라. 음식 찌꺼기가 이빨에 끼면 손으로 빼거나 칼로 빼지 말아라. 칼을 쓰면 안 돼요. 칼로 이렇게 뺐다고 옛날에? 식탁에서 손가락에 묻은 기름기를 쪽쪽 빨아먹지 말아라. 손가락으로 소스를 젓지 말아라. 여기서 사실은 그 여러 명이 식사를 할 때 뭐 고기 같은 걸 큰 접시에 그쵸. 이제 그 가지고 나와서 같이 막 먹었는데요. 이제 거기 있는 소스도 아마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막 저었었나 봐요. 맛 좀 보자. 맛 좀 보자. 간 좀 볼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커피 잔을 네. 예쁘게 그 담아놨는데 커피를 잔받침에 따라서 마시지 말아라. 이걸 이렇게 해서 마셨다고? 사발에. 아, 진짜? 옛날에 혹시 사발식 하던 그런 분위기였었나 봐요. 오. 와, 지금으로 보면 이건 기본도 안 돼 있잖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책으로 쓰여졌다는 건 아마 르네상스 시대 그 전에 중세시대는 당연하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했다는 거죠. 뭐 부모가 그러지 마라고 꾸짖었거나 뭔가 하여튼 계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이제 여러 나라로 번역이 됐는데 옛날 중세 시대의 이제 식사 예절을 찾아보니 정말로 사람들이 이제 큰 식탁에 음식을 쫙 차려놓고 먹었는데 고기가 쫙 그 덩어리가 나왔겠죠.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통구이 그러면 칼로 척 베어서 그냥 손으로 뜯어 먹고 물론 당연히 손에 뜯어 먹었으면 그냥 손을 대충 이제 아무 데서나 문질러 닦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세련화가 되어가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루이 14세가 손으로 먹는 걸 좋아했대요. 손으로 먹으면 좀 맛있어요. 아니 그래서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는 건가 봐. 그렇죠. 확실히. 예. 근데 중세에도 이런 예법서가 있었대요. 좀 찾아봤더니 가장 오래된 예법서가 13세기쯤에 나온 탄호이저 예법서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귀족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특권층을 위한 예법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에라스무스 예법서가 좀 의미를 갖는 거는 단순히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특권계층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도 밥 먹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좀 아무 데서 가서 그냥 뿡뿡하면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가르쳤다. 그러니까는 맞아요. 매너의 민주화? 그렇죠. 굉장히 평등하게 그걸 가르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체계화와 민주화가 같이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약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가르친 책이 이 맞아요. 에라스무스의 책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이런 저작을 계기로 시빌리테 우리나라 말로 예절이라는 말이 좀 더 구체적인 구체성을 띠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범용성을 띠게 되는 거죠. 봉건 귀족이 막 사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시대는 가고 이제 귀족들이 세련된 매너 그리고 그 매너가 점차로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예절이라고 하는 건 좀 그 결이 다른 거고 우린 좀 더 지금 복잡한 에티켓을 가지고 맞아요. 예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프랑스 왕정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식기를 쓰고 이런 우아한 식문화를 즐겼던 것일까? 분명한 거는 카트리느 메디치 메리 여왕의 시어머니가 프랑스로 시집 오기 전까지는 포크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포크를 카트리느 메디치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궁정으로 수입해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들이 이렇게 막 날라오면은 왜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 우리가 이렇게 탁 갖다 놓으면은 나이프를 하나씩 갖고 다녔대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탁탁 해갖고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고. 그래서 고체 음식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먹는 거고 숟가락은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손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간은 볼 수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스푼으로 이렇게 뭐 스프라든지 이런 건 먹었는데 개인 접시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딱딱한 빵 같은 거 있으면은 맞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얹혀놓고서 이렇게 먹고. 네. 그러니까 약간은 야만인처럼 먹었던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포크라는 것을 카트린 두 메디치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가지고 오면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포크만 갖고 온 건 아니라고 하죠. 여러 가지 식사 예법이라든지 또 음식도 많이 그렇죠. 갖고 왔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세련된 하죠. 식문화를 같이 갖고 온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뭐 에피타이저라든지 메인 요리가 있고 뭐 디저트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프랑스는 그런 게 별로 없었대요.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는 이제 뭐 마구잡이로 나온 식으로 먹은 거야. 근데 이런 구분이 있고 요거에 따라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가져오고 왜냐면은 이제 카트리느가 시집을 오면서 자기 요리사, 파티시에 뭐 이런 사람들도 대거 데리고 와서 요리를 하는 분야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이제 그때 알았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보면 그때로서는 문화가 이탈리아에서 좀 더 빨리 발전했던 거예요. 프랑스 궁정보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네. 뭐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가면은 뭐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은 그걸 이제 가져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다른 음식을 서브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서빙을 해주는 그런 이제 뭐 문화라든지 코스 요리. 예, 코스 요리 이런 거는 훨씬 뒤에요. 19세기 초에 프랑스에 있었던 주 프랑스 러시아 대사관에서 시작을 했대요. 오. 그때까지는 그냥 저기 있으면은 이거 이제 갖고 와서 먹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 와 있었던 크라킨 공자 이 사람이 이제 대사였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 이렇게 딱 모은 거야 대사관에다가. 그래서 만찬을 합시다. 그래서 전부 다 앉았는데 보통은 음식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한 명씩 한 명씩 하인이 나와갖고서는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방식이란 그러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딱 때 맞춰서 나오니까 이게 식지도 않고. 아, 그러네요. 따끈할 때 따끈한 걸 먹는. 아주 적절한 온도에 셰프가 의도했던 대로 그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좀 더 대접받는 것 같잖아. 그렇죠. 저기 있는 거 내가 가져오면 그거 좀 주세요 막 이러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고 뭐 식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스 요리를 대접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다 막 바꾸기 시작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방식이 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냐?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네요. 러시아가 그렇게 문화가 유럽에서 발달된 곳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예전에 에카테리나 여제가 독일에서 러시아로 시집을 갔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봤던 러시아 그 궁정 무너진 예법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남겼는데 그릇을 서빙할 때 그릇을 가져가서 뒤에서 하인들이 침을 퇴퇴 뱉어서 닦은 다음에 새로 주고 이래서 자기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이런 그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러시아가 부강해지고 그런 식의 식문화를 주도하는 위치로 자신들을 자리매김한 거겠네요. 뭐 여전히 러시아로 대사를 간다 그러면은 좋아하진 않았대요. 뭐 프랑스 대사인데 뭐 러시아의 주재원으로 이제 가게 됐다 그러면은 그 맛도 없는 음식에다가 추운 데 가서 뭐 하라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대사관에서 이렇게 한 거는 사실 이러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인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다 가지고 하나씩 서빙을 해주려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릇이랑 실버웨어가 많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재력이 좀 있고 우리가 좀 잘 나가는 나라야 이런 걸 보여줄 그렇지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에서 약간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번 했는데 이게 이제 대히트를 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야만인이 아니야. 러시아도 이제 제국이고 러시아가 이 정도 스케일이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제 서빙하고 뭐 파인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식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식기를 쓰고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매너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식기를 꼭 법도에 맞춰서 잘 쓴다고 그 사람이 매너 좋은 사람이야 끝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행동 거지를 평가할 때 물론 그런 식사 예절을 잘 지키는 게 하나의 그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자세, 뭐 그다음에 전반적 매너, 화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어우러져야 야, 저 사람 정말 매너 좋은 사람이네. 똑바로 된 사람이야. 이런 이제 평가를 얻을 텐데 이제 에라스무스의 기초 예절이 이제 1530년대에 나와서 그로부터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젠틀맨. 예절 하면은 어떤 나라가 떠오르냐 하면 영국이 이제 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국에서 히트작이 나옵니다. 우리도 한때 이 책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아들에게 주는 편지, 영국의 체스터필드 백작이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잔소리를 담은 책을 아버지 잔소리를 출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 품위, 이제 영어로 하면 decency라는 건데 이제 단지 예절을 법도에 맞춰서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PO라고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장소나 어떤 환경에 맞춰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중시했던 그런 예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편지에 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자주 말했듯이 정중함과 교양이야말로 다른 모든 자질과 재능을 장식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교양이 없는 학자는 현학자에 불과하고 교양이 없는 철학자는 냉소가일 뿐이야. 아들한테 이제 교양을 갖추라는 거죠. 그리고 매너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영국이 물론 젠틀맨이라든지 매너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매너의 최고봉 프랑스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매너 같은 거에 굉장히 이제 능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을 만나면 잘 관찰을 하도록 해라. 보고 배워라.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편지 쓰면 좀 압박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들한테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낸 아들 필립 체스터필드가 맞아요. 서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영국이 원래 첫째 아들한테 거의 다 모든 걸 물려주는 맞아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서자에 대한 차별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영국판 홍길동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뭐 서자면은 그냥 뭐 돈 좀 주고서는 잘 키워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 그런 매정한 아버지들도 많았으니까 네, 몇백 통에 달하는 편지를 써서 잔소리를 할 정도면은 굉장히 그래도 이 자식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봐요. 어떻게 컸대요? 사실 아버지가 워낙 아들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다 보니까 또 아버지 친구분들이 이 아들을 만나면은 이 필립 놈이 잘 행동을 하나 이제 아, 보고 진짜? 아버지한테 또 알려줬대요. 아, 정말? 어, 아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네 아들이 저번 파티에서는 식기를 떨어뜨렸네. 맞아. 아직 화술은 좀 부족한 것 같아. 버벅거리는 것 같아. 뭐 이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 잘하라고 했더니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아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조지 3세를 굉장히 총애하는 정치가로 성장을 하고요. 스페인에 대사까지 파견되는 거 보면 아버지의 이런 지극한 정성이 그러네. 아들을 엄청난 물론 굉장히 세련되진 않더라도 정말 행동거지가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런 말을 한 분들도 있잖아요. 아이 뭐 이 여자이 그렇게 중요하냐. 식사 맞아요. 예절 같은 거 먹기만 하면 됐지. 이걸 너무 따지는 것도 지나치다 허례허식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일정 부분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예절이라는 것이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가진 어떤 관심도 맞아요. 이런 것에 좀 비례해서 커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케이스가 이 체스터필드 가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이제 식사 예절을 읽을 때 복잡한 책들도 있거든요. 뭐 와인잔을 어떻게 잡아서 와인잔을 건배를 할 때 다을락말락하게 닿으면 안 된다. 막 이러는데 우리 쨍쨍 하잖아요. 우리는 쨍 막 이러는데 그런 세세한 매너를 갖추는 것보다는 또 마음이 통하고 정말 그 상황에 맞게 또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비즈니스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네. 저희가 오늘 크리스토프 얘기를 하고 또 식사 예절, 매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괴로웠어요. 지금 앞에다가 이렇게 디저트들을 놔두고서는 냄새는 맞아요. 지금 막 풍기고 있는데 이걸 빨리 끝내고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커피 스푼이 여기 꽂혀 있네요. 여기 꽂혀 있네요. 네. 네. 이게 이름이 있는데 무드 커피. 너무 예쁘네요. 앙증맞다. 아니 제가 집에서 무드 아시아라고 이제 젓가락이 들어있는 세트를 쓰는데 크리스토플에서 나온 네. 아시아가 붙었으니까 이제 젓가락이 들어있구나. 선이 사실 너무 예뻐서 늘 그 쓰면서 감탄하게 되고 그 질감이 정말 은도금된 질감이 너무나 매끈하고 그 안정감이 있어서 굉장히 쓸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네요. 저는 함부로 안 써요. 아, 왠지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가끔 이제 기분 내서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 네. 약간 가르칠 겸 네. 정갈하고 좋은 실버웨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도 좀 다른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평소에 쓰던 것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몸에 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끔씩 꺼내 쓰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먹어볼까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모양인 것 같은데 문양이? 맞아요. 이 라인은 베흘르 라인이라 그래서 베흘르? 베흘르가 프랑스어로 진주란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진주 목걸이를 두른 것처럼 간지나죠. 아, 간지가 뭐냐. 너 지금까지 테이블 매너 얘기를 해놓고 막판에. 이번에 이 라인이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에 아하. 채택이 돼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와. 그러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 저걸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사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프랑스의 실버웨어의 명가죠. 크리스토플의 초대를 받아서 좀 호강을 했습니다. 네. 네, 앞에 맛있는 디저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실버웨어도 또 직접 좀 써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매너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장소에 오니까 자주 보는 지훈 박사도 좀 달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오늘 약간 좀 다르게 하고 왔어요. 네. 네, 여러분도 이렇게 나른한 오후에는 디저트, 커피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 네로 황제 옷 같다. 아니 왜 네로 우리 영화 보면 다 죽었어. 영화 다 보면 있잖아 죽었어. 이렇게 소 같은데 꼭 금줄로 이렇게 있잖아. 황제는 딱.